서기 1211년 봄, 금나라의 수도 연경은 봄꽃이 만개한 화려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금성 대전에서는 금나라 위소왕이 조정 신하들과 함께 북방 변경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옥좌 위에서 황제는 손에 쥔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몽골의 대무진이라는 자가 우리 국경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긴장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좌승상 완안승유가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그자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초원을 떠도는 부족장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주변 부족들을 통합했다고는 하나 감히 천하의 대국인 우리 금나라를 넘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전 안의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나라는 송나라 북부를 정복하고 화북 평원을 장악한 강대국이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병력과 난공불락의 성곽들, 그리고 풍부한 물자를 자랑하는 제국이었죠. 하지만 황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통합했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초원의 부족들이 하나로 뭉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요. 그는 옥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 너머 만리장성이 뻗어 있는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완안승유, 그대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북상하시오. 이번 기회에 몽골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오. 완안승유는 무릎을 꿇으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석 달 안에 그 오랑캐의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0만이라는 숫자 앞에서 몽골의 기병은 한낱 먼지에 불과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케룰렌 강 상류의 몽골 본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게르 천막을 흔들고 말들의 울음소리가 초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칭기즈칸은 장막 안에서 자신의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무칼리, 보르추, 제베, 수부타이, 그리고 그의 동생 카사르까지. 이들은 모두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른 전사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금나라가 40만 대군을 동원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칭기즈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야호령 일대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가 남하하려면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하오. 장막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만이라는 숫자는 몽골 전체 병력의 4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제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니시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기병은 기껏해야 10만입니다. 게다가 식량도 부족합니다. 겨울을 넘기며 가축의 절반을 잃었고 초원의 풀도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르추가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금나라는 이미 야호령의 보급로를 확보했고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장막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장수들이 그를 따라 나서자 그는 드넓은 초원을 가리켰습니다. 저 초원을 보시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소. 때로는 굶주렸고 때로는 서로 싸웠소.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소. 왜 그랬겠소? 그가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칼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굶주림을 알았기 때문이요. 금나라 군사들은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막사에서 자며 매일 쌀밥을 먹소. 하지만 우리는 다르오. 우리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자랐소. 그들에게 전쟁은 명예나 승진의 기회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요. 그의 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만이 많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오.
40만이나 되는 군대가 하나의 고개에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왔다는 뜻이요. 장수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이 계속 말했습니다. 금나라는 숫자를 믿소. 하지만 나는 인간의 마음을 믿소. 전쟁은 병력의 싸움이 아니요. 의지의 싸움이요. 6월 초 금나라 40만 대군이 야호령 일대에 완전히 진을 쳤습니다. 야호령은 몽골 고원과 화북 평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이 양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좁은 계곡 사이로만 길이 나 있었습니다. 완안승유는 이 지형을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요새다. 몽골군이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다 해도 이 좁은 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우리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는 참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계곡 입구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라. 첫 번째 방어선은 장창병 2만으로, 두 번째는 중장갑 보병 3만으로, 세 번째는 궁수와 석궁병 5만으로 구성하라. 나머지 병력은 후방에서 대기하며 순환 투입한다. 금나라 군영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천막이 끝없이 이어졌고 보급 마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쌀, 밀, 소금, 말린 고기, 술까지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3끼를 먹었고 밤에는 모닥불 주위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박을 했고 어떤 이는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일상이었고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안승유는 매일 저녁 장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몽골군은 식량이 부족하다고 들었다. 우리는 그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한 부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장군.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완안승유가 잔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번 승리로 나는 후작의 자귀를 받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도 함께 축하하자. 장막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가진 약점을요. 40만 명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보급품을 나르는 마차 행렬은 심리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너무 많아서 서로의 얼굴도 몰랐고 장수들조차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함은 강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둔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10만 기병이 남하를 시작했지만 식량은 고작 열흘치밖에 없었습니다. 말에게 먹일 풀도 부족했고 병사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행군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은 우리의 적이 아니요. 우리의 무기요. 금나라 군사들은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우니 우리는 가볍고 빨라야 하오. 행군 중에 칭기즈칸은 수시로 말을 멈추고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젊은 병사 하나가 말린 고기 조각을 씹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칭기즈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병사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하자 그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편히 앉아 있거라. 칸이시여, 저는 고향 게르에 남겨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칭기즈칸이 병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금나라는 곧 초원으로 쳐들어올 것이오. 그때는 당신의 아내와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몽골인이 죽거나 노예가 될 것이오. 그가 병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오.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오. 당신이 무서운 것은 당연하오.
나도 무섭소.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요. 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결의도 담겼습니다. 카니시여,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몽골군이 야호령 30리 밖까지 접근했을 때 금나라의 정찰병들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완안승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만? 겨우 10만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웃기는 일이로군. 하지만 그의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몽골군의 행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마치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완안승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빨리 오든 천천히 오든 결국 이 고개에서 멈춰야 한다. 그들이 지쳐 있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참모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금나라 군영의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악귀처럼 빠르다더라.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달려온다더라. 6월 15일 마침내 몽골군이 야호령 계곡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몽골 기병들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들도 거칠게 숨을 내쉬며 땅을 박차고 있었습니다. 한 금나라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 눈빛 좀 봐.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아. 칭기즈칸은 계곡 입구에서 말을 멈추고 금나라의 방어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40만 대군의 깃발이 산맥을 뒤덮고 있었고 해가 비단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들은 벌써 졌소. 그가 무칼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정면으로 덤빌 것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우리는 늑대여. 늑대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소. 해가 지고 야호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금나라 군영에서는 만 개의 모닥불이 타올랐고 병사들은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진영은 고요했습니다. 불도 거의 피우지 않았고 병사들은 말 위에서 쪼그려 앉아 말린 고기를 씹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밤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완안승유는 자신의 장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저 오랑캐들은 우리 창과 화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몽골 기병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들은 금나라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소리 없이 죽음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인과 늑대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만과 굶주림의 대결이었고 안주와 절박함의 충돌이었으며 낡은 질서와 새로운 힘의 격돌이었습니다. 야호령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곧 쏟아질 폭풍우를 예고하듯이요.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서기 1211년 6월 16일 야호령의 새벽은 짙은 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피어오른 안개는 마치 회색 장막처럼 시야를 가렸고 10보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금나라 파수병들은 성벽 위에서 몸을 떨며 안개 너머를 주시했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어젯밤부터 계속 안개만 끼고 몽골군은 조용하기만 하고.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병력을 보고 겁먹은 게 아닐까? 40만이나 되는데 감히 덤빌 수나 있겠어? 하지만 성벽 아래 금나라 본진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완한 승유의 장막으로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군, 서쪽 능선의 정찰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잠에서 깬 완한 승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언제부터?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이경부터입니다. 정찰대 50명이 모두 응답이 없습니다. 완한 승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갑옷을 입으며 명령했습니다. 서쪽 능선에 100명을 보내 확인하라. 그리고 동쪽 능선의 경계도 강화하라. 하지만 명령이 전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전령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급보입니다. 동쪽 능선의 봉화대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한 승유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칭기즈칸은 어젯밤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병력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제베가 이끄는 3,000명의 정예 군기병은 서쪽 능선을 타고 올라갔고 수부타이가 이끄는 2,000명은 동쪽 험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금나라의 눈과 귀를 제거하는 것, 정찰대를 무력화하고 봉화대를 점령하며 통신망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제베의 부대는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말발굽에는 천을 감아 소리를 죽였고 병사들은 입에 나뭇가지를 물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나라 정찰대를 발견하자 활시위를 당기지도 않고 단검과 맨손으로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한 금나라 병사가 뒤에서 손이 입을 막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치고 그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제베는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신은 숨겨라. 아직 그들이 눈치채면 안 된다. 해가 떠올랐지만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완한 승유는 본진 장막에서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상황 보고를 하라. 한 참모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양쪽 능선 모두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확인 병력을 보냈으나 그들마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한 승유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몽골군이 우리 측면을 노리고 있다는 말인가?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쪽 능선은 너무 험준해서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백 명 정도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완한 승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옳소. 아마도 몽골군의 소규모 교란 부대일 것이요. 우리가 동요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 본진은 흔들리지 말고 측면 경계만 강화하시오. 하지만 그의 명령이 40만 대군 전체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령들이 각 부대로 달려갔지만 워낙 병력이 많다 보니 명령 전달 체계가 복잡했습니다. 어떤 부대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떤 부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계곡 뒤쪽에 주둔한 한 천호장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본진에서 무슨 소동인가? 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일 아닐 겁니다. 칭기즈칸은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금나라 진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칼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는가? 저들은 벌집처럼 복잡하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오. 거대한 몸집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하오. 무칼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칸이시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까? 칭기즈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이제 그들의 마음을 흔들 차례요. 정오가 되자 금나라 진영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방어선을 지키던 한 부대의 천호장이 갑자기 부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군, 우리 진영 주변에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천호장이 달려가 보니 정말로 수십 개의 화살이 천막 주변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살 끝에 1000조각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호장이 1000조각을 펼쳐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에는 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너희 서쪽 능선 정찰대 50명은 모두 죽었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천호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보고가 완한승유에게 전달되기까지 또다시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쪽 진영에도 같은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남쪽 보급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금나라 병사들 사이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찰대가 전멸했다는 게 사실일까? 동료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게다가 이 안개도 그렇고.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말하길 몽골군은 마법을 쓴다더라. 안개를 부르고 밤에는 귀신처럼 움직인다더라. 완한승유는 이런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헛소리들. 마법이라니 그런 것은 없다. 병사들에게 전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명령만으로는 공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격한 명령이 병사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부대는 밤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누가 소리를 냈어? 나 아닌데? 그럼 누구야? 혹시 몽골군이 침투한 건 아닐까? 실제로 칭기즈칸은 소수의 정예 부대를 금나라 진영 근처에 보내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금나라 진영 주변을 맴돌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갑자기 북을 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금나라 병사들이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불화살을 쏘아 올렸다가 즉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매번 무장하고 뛰쳐나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6월 17일 밤 야호령의 가장 험준한 절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칼리가 직접 이끄는 1000명의 결사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르고 위험해서 금나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완한승유의 참모들도 저곳은 염소도 오를 수 없다며 무시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기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험한 초원과 산악지형에서 자란 전사들이었습니다. 무칼리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놔두고 올라간다. 가벼운 무장만 하고 밧줄과 단검만 챙겨라. 소리를 내는 자는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벽을 오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바위 틈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올라가야 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수백 척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중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떨어지는 것을 본 병사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한 뒤 다시 올라갔습니다. 6시즌이 지나고 마침내 무칼리와 그의 결사대가 절벽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칼리가 부하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우리는 적의 심장 바로 뒤에 있다. 그는 일어나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불과 천보거리에 금나라 본진이 보였습니다. 완한승유의 대장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칼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6월 18일 새벽 완한승유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밖에서 전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 급보입니다. 완한 승유가 장막 밖으로 나가자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본진과 북쪽 방어선 사이의 전령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만 20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한 승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전령들이 사라진다고. 그는 즉시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한 참모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장군, 현재 우리 통신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쪽 방어선과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고 동쪽과 서쪽 측면 부대들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완한 승유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몽골군의 소규모 부대들이 우리 후방에 침투해서 전령들을 습격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안개도 문제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봉화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한 승유가 이를 갈았습니다. 교활한 놈들 같으니 정면 공격은 못하니 이런 비겁한 수법을 쓰는군. 그는 명령했습니다. 전령의 수를 3배로 늘려라. 그리고 전령들은 반드시 10명 이상 조를 지어 움직이게 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칼리에 결사되는 금나라 본진 뒤편 고지에서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고 전령들이 지나는 길목마다 매복해 있었습니다. 금나라 전령 한 조가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5명이었고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언제 어디서 습격당할지 모른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서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15명 중 9명이 즉시 쓰러졌고 나머지는 겨우 칼을 뽑았지만 이미 몽골 기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전투는 채 일각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신속하게 시신을 정리하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졌습니다. 완한 승유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장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몽골군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왜 정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지?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혹시 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 교란당하면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완한 승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몽골군은 식량이 부족하오. 그들이야말로 시간이 없소. 분명 곧 공격해올 것이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칭기즈칸의 진짜 목표가 금나라 군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임을요. 그는 40만 대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가장 큰 약점, 바로 통신과 지휘 체계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금나라 진영 곳곳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격하는 거야? 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지? 본진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장수들은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령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상황 파악도 되지 않았으며 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언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칼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는가? 저들은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소.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더 가하면 저 거대한 몸집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우리가 진짜 송곳을 박을 차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야호령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금나라 병사들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기병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서, 바위 뒤에서, 나무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의 숨은 칼날들이 이제 곧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서기 1211년 6월 19일 야호령에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흘 만에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혔어.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겠군. 완안승유도 장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야가 확보되었으니 몽골군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 칭기즈칸이 계산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요. 칭기즈칸은 무칼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안심하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었으니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한 것이요. 이제 저들의 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때요. 아침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몽골군의 주력 기병 5만이 갑자기 계곡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대오를 갖추고 천천히 금나라 방어선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북소리가 산맥을 울렸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적이다. 몽골군이 드디어 공격해온다. 완안승유가 급히 성벽으로 올라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몽골군을 관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5만 정도로 보이는군. 나머지는 어디 숨어 있는 것인가?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면에 집중하면 측면을 노릴 생각이겠지요. 완안승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측면 경계를 강화했어. 저들이 어디로 오든 막을 수 있어.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방어선 장창병 2만은 전방에 집결하라. 제2방어선 중장갑 보병 3만은 대기하라. 궁수와 석궁병 5만은 성벽 위에 배치하라. 북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나라의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만 명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각 부대에 전달되고 병사들이 위치로 이동하는 데만 2시즌이 걸렸습니다. 칭기즈칸은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몸을 일으키는 것 같소. 느리고 둔하고 예측 가능하오. 그는 제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베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격을 멈춘다. 천천히 후퇴하라. 금나라 병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뭐야? 공격하더니 왜 물러서는 거지? 몽골 기병들은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안승유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속셈인가? 왜 후퇴하는 것이지? 참모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장군, 저들이 우리 병력을 보고 겁먹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추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안승유는 신중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어. 우리는 방어선을 유지하고 저들을 지켜볼 것이요. 그의 판단은 옳았지만 동시에 틀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함정임을 알았지만 진짜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으니까요. 진짜 위험은 정면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후퇴하는 동안 금나라 진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칼리의 결사대가 본진 뒤편 고지에서 내려와 금나라 후방 보급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칼리는 망원경으로 금나라 진영의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적이 보이는가? 그가 부하에게 가리켰습니다. 서쪽 능선 아래 저곳에 보급 창고가 있어.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5천 정도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왜 저곳은 병력이 적습니까? 무칼리가 설명했습니다.
저들은 모든 병력을 정면 방어선에 집중시켰소. 후방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게다가 저 보급 창고는 본진에서 20리나 떨어져 있어. 완한승유는 아마 저곳이 공격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곳이 바로 칸께서 말씀하신 송곳을 박을 곳이요. 정오가 지나고 칭기즈칸이 직접 이끄는 3만 기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쪽 능선을 따라 크게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 정찰병들이 이를 발견하고 보고했습니다. 몽골군 주력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완한승유가 지도를 보며 분석했습니다. 서쪽으로. 그렇다면 우리 측면을 공격하려는 것이로군. 서쪽 방어선의 병력을 증원하라. 하지만 명령이 전달되고 병력이 이동하는 사이 칭기즈칸의 기병들은 이미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금나라의 보급 창고와 그곳을 지키는 5,0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보급 창고를 지키던 금나라 천호장은 갑자기 나타난 몽골 기병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는 급히 병사들을 집결시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검을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돌격. 3만 기병이 일제히 말을 몰았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금나라 5천 병사들은 급히 방어 대형을 만들려 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금나라 방어선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5천 명의 금나라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3만 기병의 돌격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시진도 안 되어 보급 창고는 몽골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창고에 불을 질러라. 그리고 계속 전진한다. 곧 거대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본진에 있던 완한승유가 하늘의 검은 연기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서쪽 보급 창고가 아닌가.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장군, 몽골군이 서쪽 보급 창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진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완한승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저곳까지 갔단 말인가? 참모들도 당황했습니다. 장군, 아마도 우리가 정면을 주시하는 동안 적이 우회한 것 같습니다. 완한승유가 소리쳤습니다. 후방 병력을 집결시켜라. 적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방에 있던 병력 대부분은 이미 정면 방어선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본진 주변에는 고작 10,000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신속하게 집결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 퍼지는 속도였습니다. 보급 창고가 불탔다. 몽골군이 본진으로 온다. 우리가 포위당한 것 아닌가? 병사들 사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방어선에 있던 병사들도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본진이 위험하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만약 본진이 무너지면 우리는 퇴로가 끊기는 거 아냐? 한 부대의 천호장이 부하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침착하라. 본진은 안전하다.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장수도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거야. 윗사람들만 살려고 하는 거라고. 다른 병사가 외쳤습니다. 본진으로 돌아가야 해.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천호장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이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몽골군의 북소리였습니다. 제베가 이끄는 2만 기병이 다시 정면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앞에서는 적이 다가오고 뒤에서는 본진이 공격당하는 상황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부대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동쪽 측면을 지키던 5,000명의 부대가 갑자기 대오를 이탈하고 본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호장이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돌아와. 하지만 병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부대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도 도망간다. 우리도 빨리 가야 해. 완한승유는 본진 지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절망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은 혼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부대들은 제각각 움직였습니다. 40만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3만 기병을 이끌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의 앞을 막는 것은 모두 쓸려나갔습니다. 한 금나라 부대가 막아서려 했지만 몽골 기병들의 화살 세례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다른 부대는 도망치느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의 눈은 오직 한 곳, 완한승유의 본진 대장막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칼리의 결사대도 반대편에서 본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1,000명에 불과했지만 혼란에 빠진 금나라 병사들에게는 만명처럼 보였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사방에서 적이 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몽골군 전체가 4만 정도였지만 금나라 병사들은 10만도 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본진을 지키던 금나라 친위대 10,000명이 마지막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더라도 여기서 막아야 한다. 친위대는 금나라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용맹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몽골 기병의 돌격 앞에서도 대오를 유지하며 싸웠습니다. 칭기즈칸이 이를 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들은 진정한 전사들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소. 그는 군기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중 사격.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친위대의 방패가 화살로 가득 찼고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기병들이 금나라 정면 방어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박을 가하고 혼란을 키우고 금나라 병사들이 본진 쪽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본진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완한승유는 대장막 앞에서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나와 함께 싸워라. 하지만 그의 주변에 남은 병사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기병 3만이 사방에서 밀려오고 있었고 친위대는 이미 절반이 쓰러졌습니다. 완한승유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이럴 수가 40만 대군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칭기즈칸이 말을 몰고 완한승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령관이 백보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완한승유, 당신은 용감한 장수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소.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당신의 병사들은 이미 마음으로 졌소. 완한승유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오만한 오랑캐 같으니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가 말을 몰고 돌격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참모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장군, 안 됩니다. 지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퇴각하셔야 합니다. 완한승유가 참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퇴각이라니,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그 순간 대장막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불화살을 쏜 것입니다.
금빛 비단으로 장식된 대장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완한 승유의 깃발이 불타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금나라 병사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진이 무너졌다. 장군의 깃발이 떨어졌다. 우리는 끝났어.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정면 방어선에 있던 수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들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간의 파도가 밀려왔고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고 짓밟고 넘어뜨리며 도망쳤습니다. 적의 칼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무칼리에게 말했습니다. 송곳은 이미 관통했소. 이제 남은 것은 추격뿐이오. 무칼리가 대답했습니다. 추격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칭기즈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하지만 무자비하게 하지는 마시오. 도망치는 자는 쫓되 항복하는 자는 받아들이시오. 우리는 학살자가 아니오. 하지만 전쟁터에서 명령은 항상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승리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수년간 쌓인 복수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금나라 병사들을 가차없이 추격했습니다. 야호령의 계곡은 비명과 말발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석양은 붉은 피처럼 대지를 물들였습니다. 완한 승유는 겨우 수백 명의 친위대와 함께 본진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는 본진, 무너진 방어선, 도망치는 병사들, 그리고 승리를 외치는 몽골 기병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40만 대군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완한 승유의 대장막이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불길은 이제 거의 꺼졌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금나라의 수도 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요. 밤이 깊어갔고 야호령은 죽음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서기 1211년 6월 20일 새벽, 야호령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금나라 군대의 패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좁은 계곡길을 따라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장수도 병사도 심지어 친위대조차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한 금나라 병사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뒤따르던 병사들이 그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잠깐 도와줘. 그의 비명은 수천 명의 발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고 수십 명이 그의 몸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계곡의 폭은 겨우 100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과하려는 병사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때리고 심지어 칼을 뽑아 위협했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 간다. 나도 살아야 한다고. 한 천호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 병사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만 먼저 갈 수 있나? 우리도 지나가야 한다. 결국 양측이 충돌했고 금나라 병사들끼리 칼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완한 승유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모두 멈추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장군, 이미 늦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완한 승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령관이요. 어떻게 병사들을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몽골 기병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몽골군이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다. 공포가 더욱 커졌고 패주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심지어 군화까지 벗으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려 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제베, 수부타이, 무칼리에게 각각 10,000명씩의 기병을 나누어 주며 명령했습니다. 추격하되 세 갈래로 나누어 포위하시오. 그들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게 만드시오. 세 장수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베는 서쪽 능선을 따라 우회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금나라 병사들의 퇴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계곡 출구 30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병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조용히 기다려라. 그들이 올 때까지 화살 하나 쏘지 마라. 몽골 기병들은 바위 뒤, 나무 뒤에 숨어 금나라 병사들을 기다렸습니다. 수부타이는 동쪽으로 우회하며 흩어진 금나라 병사들을 추격했습니다. 일부 금나라 병사들은 대오를 벗어나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의 기병들은 마치 사냥개처럼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한 무리의 금나라 병사 50명이 산속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몽골 기병들은 말발자국을 따라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수부타이가 동굴 입구에서 외쳤습니다. 나와서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동굴 안에서 금나라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자. 어차피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하지만 다른 병사가 반대했습니다. 오랑캐들을 믿을 수 있나? 나가면 바로 죽일 거야. 결국 절반은 나가서 항복했고 절반은 동굴에 남았습니다. 수부타이는 항복한 자들의 무기를 거두고 그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남은 자들에게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무칼리는 계곡 안쪽에서 직접 추격했습니다. 그의 기병들은 도망치는 금나라 병사들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말로 밀어붙였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렸습니다. 한 금나라 장교가 부하 100명과 함께 바위 뒤에서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막는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들은 창을 세우고 방패를 들었습니다. 무칼리가 이들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장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용감한 자여, 이미 전쟁은 끝났소. 항복하시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금나라의 군인이오. 항복은 치욕이오. 무칼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소. 그는 군기병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100명의 금나라 병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무칼리는 그들의 시신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진정한 전사들이었소. 오후가 되자 수만 명의 금나라 병사들이 계곡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계곡을 벗어났다. 이제 살았어.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베의 기병 10,000명이 출구 양쪽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베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이다. 더 많이 들어오게 하라. 몽골 기병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이 계속 출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계곡 출구의 평지는 금나라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물 좀 주시오. 너무 지쳤어. 몽골군은 어디 있지? 아직 안 온 건가? 그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에 경계를 늦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베가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양쪽 능선에서 몽골 기병 10,000명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아래로 돌격했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매복이다. 우리가 함정에 걸렸어.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아픈 몽골 기병들이 막고 있었으며 양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제베의 기병들은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말로 짓밟았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이 맨손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명과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살려줘. 항복한다. 제발. 하지만 전투의 열기 속에서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 후 평지는 시신으로 뒤덮였습니다. 제베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금나라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전투를 멈춰라. 항복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남은 금나라 병사는 채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무자비한 것인가? 계곡 안쪽에서는 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칼리의 기병들에게 쫓기던 수만 명의 금나라 병사들이 계곡의 좁은 협곡에 갇혔습니다. 앞에서는 제베가 출구를 막았고 뒤에서는 무칼리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절벽은 너무 가파라서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앞에 병사들이 막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고 밀치고 넘어뜨렸습니다. 협곡 바닥에는 이미 수백 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이 계속 넘어졌고 짓밟혔습니다. 한 금나라 병사가 바위 틈에 끼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밀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칼리는 계곡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화살을 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몽골군이 공격하지 않아도 금나라 병사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칼리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진실이로다. 적이 아니라 공포가 사람을 죽인다. 협곡을 흐르던 작은 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가 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지만 피냄새에 구역질을 했습니다. 한 병사가 개울가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무슨 벌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양이 붉게 계곡을 물들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계곡 안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금나라 병사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앉아서 기도했고 어떤 이는 고향 가족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완한승유는 1000명도 안 되는 친위대와 함께 계곡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의 기병들이 그들의 앞을 막았습니다. 수부타이가 말에서 내려 완한승유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완안승유 장군, 당신은 용감하게 싸웠소. 이제 항복하시오. 더 이상의 죽음은 무의미하오. 완안승유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나는 금나라의 좌승상이요. 어떻게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있단 말이오? 수부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하들까지 죽일 작정이시오? 장군, 현명한 선택을 하시오. 완안승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친위대는 모두 지쳐 있었고 부상을 입은 자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칼을 내렸습니다. 좋소, 나는 항복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내 부하들의 목숨은 살려주시오. 수부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완안승유가 칼을 땅에 꽂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친위대도 따라서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40만 대군을 지휘하던 금나라의 사령관이 이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수부타이가 완안승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 당신은 패배했지만 명예를 잃지는 않았소. 칸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이오. 완안승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예라, 40만 병사를 잃고 무슨 명예가 남았단 말이오? 수부타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부하를 지키려 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예롭소. 이틀 후 완안승유는 칭기즈칸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완안승유, 당신은 훌륭한 장수였소.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소. 완안승유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칭기즈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믿었소. 하지만 나는 사람을 믿었소. 완안승유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나와 내 부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 것이요. 하지만 금나라로 돌아가 황제에게 전하시오. 몽골은 더 이상 변방의 오랑캐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완안승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자의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6월 22일 전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야호령 계곡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곡 바닥은 시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의 갑옷, 무기, 깃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울은 여전히 붉은색이었고 공기는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칼리가 칭기즈칸 옆으로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칸이시여, 집계가 끝났습니다. 금나라 병사 중 전사자가 약 15만, 포로가 약 10만, 도주자가 약 10만, 나머지는 행방불명입니다. 칭기즈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쪽 손실은? 무칼리가 대답했습니다. 전사자 3천, 부상자 7천입니다. 칭기즈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신들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칸이시여,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칭기즈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소. 하지만 이 승리가 기쁘지 않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소. 적이든 아군이든 그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었을 것이요. 제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칸이시여, 이것은 전쟁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칭기즈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돼요. 이 승리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오. 그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요.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신들을 거두어 묻어라. 적이든 아군이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장례를 치러주어라. 그리고 포로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물을 주어라. 그들도 이제 우리의 책임이요. 몽골 장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 야호령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묻혔고 계곡에는 수만 개의 무덤이 생겼습니다. 개울의 물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름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귀곡, 즉 귀신의 계곡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야호령을 떠나기 전 계곡 입구에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40만의 용사가 잠들다.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라.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에게 슬픔이다. 이 비석은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서서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야호령 전투는 끝났습니다. 금나라의 40만 대군은 사흘 만에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금빛 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초원 제국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계곡 위로 새로운 해가 떠올랐고 세상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서기 1211년 6월 25일 금나라의 수도 연경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금성 대전에서 위소왕은 야호령에서 날아온 급보를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0만 대군이 사흘 만에 전멸했다고. 그의 손이 떨렸고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완한승유 장군은 우리의 최고 명장이었는데. 좌시랑 완한복흥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폐하 보고에 따르면 몽골군은 불과 10만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심리전을 펼치고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40만이 10만에게 진 것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우승상 석고도독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숫자는 많았으나 질서가 없었고 병력은 강했으나 통솔이 약했으며 전략은 있었으나 실행이 느렸습니다. 황제가 옥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대전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참 후 병부상서 완한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몽골군은 아직 야호령 일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전국의 병력을 다시 소집하고 방어선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소? 연경거리에 패전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 사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시장에서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들었소? 몽골군이 곧 연경으로 쳐들어온다더군. 다른 상인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40만 대군도 막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소? 부유한 귀족들은 재산을 챙겨 남쪽으로 피난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마차와 짐꾼들로 북적였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성벽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금나라도 이제 끝인가? 100년을 지탱해온 제국이 몽골의 칼 앞에 무너지는구나. 옆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 백성의 마음이 떠나면 제국도 무너지는 법이지. 지금 백성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단다. 야호령 본진에서 칭기즈칸은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연경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연경까지는 150리 정도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계속 남하하여 연경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후퇴하여 재정비할 것인가. 장막 안의 모든 장수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칼리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카니시여, 우리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도 지쳐있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연경은 난공불락의 대성입니다. 성벽은 높이가 10장이 넘고 성 안에는 아직 수십만의 병력과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의 말에 일부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베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니시여,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나라는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지휘 체계는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시간을 벌어 다시 병력을 모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장수들도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모두 옳소.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요. 우리가 야호령에서 이긴 이유는 적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경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요. 대신 우리는 금나라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부족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세력이라는 것을요. 만약 금나라가 우리를 인정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칼을 거둘 것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오랑캐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연경의 성벽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요. 수부타이가 물었습니다. 카니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칭기즈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금나라 국경 일대의 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작은 성들, 그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막기에는 부족한 곳들 말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기지를 세울 것이요. 이것이 진짜 정복의 시작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요. 7월 초 몽골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금나라 국경 일대의 성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베는 서쪽의 대동부를, 무칼리는 동쪽의 요양을, 수부타이는 북쪽의 거란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큰 성은 피하고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동부는 인구 3만의 중소도시였습니다. 성벽은 높았지만 수비대는 고작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야호령의 패전 소식을 들은 대동부 태수 완한경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물었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겠소? 한 참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40만 대군도 무너졌는데 우리 5천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베는 대동부를 포위한 후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살생을 원치 않소. 항복하면 백성과 병사들의 목숨은 보장하겠소. 하지만 저항하면 성이 함락된 후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소. 완한경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걸으며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한경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문을 열고 제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항복하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백성들을 해치지 말아주시오. 제베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소.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자들이요.
대동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몽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주변 성들에 퍼졌습니다. 어떤 성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고 어떤 성은 저항했다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무칼리가 공략한 요양성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성주 완한양은 나는 금나라의 충신이다.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한 달간의 포위 끝에 성이 함락되었고 완한양은 전사했습니다. 무칼리는 그의 용기를 기려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석 달 후 몽골군은 금나라 국경 일대의 20여 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금나라의 북부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경의 조정은 매일 패전 소식을 받았고 황제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연경도 위험하다. 대신들은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병력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몽골군은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기 1211년 10월 칭기즈칸은 점령한 대동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만 명의 몽골 병사들과 함께 항복한 금나라 관리들, 그리고 지역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 중앙의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칭기즈칸이 높은 단 위에 올라서자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몽골의 칭기즈칸이요. 오늘 나는 천하에 선포하오. 초원의 시대는 끝났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금나라는 우리를 오랑캐라 불렀소.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소. 우리가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하고 지혜롭다는 것을요. 그는 금나라 관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항복한 자들이여 두려워 마시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소. 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하오. 능력 있는 자는 민족에 관계없이 등용될 것이요. 정의로운 자는 보호받을 것이고 불의한 자는 처벌받을 것이요. 이것이 내가 세울 제국의 법이요. 금나라 관리들은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백성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오. 전쟁은 끝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요. 세금은 공정할 것이고 법은 명확할 것이요. 여러분의 종교와 풍습은 존중받을 것이요. 다만 한 가지 질서를 지켜주시오. 법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영원한 하늘이시여, 오늘 저는 맹세하오. 저는 이 땅에 공정한 질서를 세울 것이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법이 모두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겠소.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꿈이요. 광장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칼을 치켜들며 환호했고 백성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제베가 칭기즈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칸이시여, 정말로 금나라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칭기즈칸이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요. 전략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면 통치할 것이 남지 않소. 하지만 우리가 질서를 세우면 사람들은 스스로 따를 것이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강한 법이요. 11월 금나라 조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신을 보내라. 몽골과 협상하겠다. 우승상 석고도독이 사신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귀한 선물들과 함께 대동부로 향했습니다. 비단 1000필, 황금 10,000양, 그리고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석고도독이 칭기즈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대하신 칸이시여, 저는 금나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과거의 무례함을 사죄하시며 몽골과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칭기즈칸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요? 석고도독이 친서를 펼쳤습니다.
황제께서는 매년 비단 1만 필, 곡식 10만 석, 은 5만 양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형제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칭기즈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제 국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오랑캐라 부르지 않았소? 석고도독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제 금나라는 몽골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칭기즈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시오. 석고도독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칭기즈칸이 대답했습니다. 금나라는 이제부터 몽골 상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야 하오. 그리고 국경의 관문을 열어야 하오. 우리는 무역을 원하오. 전쟁이 아니라 교류로 서로 번영하기를 원하오. 석고도독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금나라와 몽골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야호령 전투 이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약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나라와 몽골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 국경은 개방되고 무역은 자유롭다. 양국은 상대를 침략하지 않으며 분쟁은 대화로 해결한다. 이 조약은 역사상 최초로 유목 제국과 농경 제국이 평등한 관계를 맺은 사례였습니다. 서기 1212년 봄 칭기즈칸은 초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케룰렌 강가에는 수만 명의 몽골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칸이시여, 칸이시여.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칭기즈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칸이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떠도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칭기즈칸은 게르 안에서 장수들과 함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금나라는 시작에 불과하오. 서쪽에는 호라즘이 있고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고 저 멀리에는 유럽이 있어. 세상은 넓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무칼리가 물었습니다. 칸이시여,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려 하십니까? 칭기즈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복이 목적이 아니오. 우리의 목적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오. 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하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권력자가 백성을 억압하오. 나는 이것을 바꾸고 싶소. 법이 권력보다 강하고 정의가 힘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고 싶소.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제국이요. 제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칸이시여,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전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안타깝게도 평화는 때로 칼로 지켜야 하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오. 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요. 몇 달 후 몽골 초원에서는 역사적인 쿠릴타이, 즉 대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부족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칭기즈칸이 단 위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개별 부족이 아니오. 우리는 하나의 민족 몽골이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제국을 건설할 것이요. 법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모든 민족이 평등한 상업과 문화가 꽃피는 제국을요. 그는 하늘을 향해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이시여, 제 앞길을 인도하소서. 저는 당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만 명의 몽골인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칸이시여, 만수무강 하소서. 몽골 제국 만세. 그들의 함성은 초원을 넘어 산맥을 넘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후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동쪽의 태평양에서 서쪽의 대서양까지, 남쪽의 히말라야에서 북쪽의 시베리아까지 그 영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이 세운 것은 단순한 군사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치 국가였고 무역 네트워크였고 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실크로드가 다시 열렸고 동서양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유럽으로 갔고 유럽의 유리와 철기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아랍의 수학과 천문학이 동쪽으로 전파되었고 중국의 화약과 인쇄술이 서쪽으로 퍼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늙은 칭기즈칸이 손자 쿠빌라이와 함께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쿠빌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40만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까? 칭기즈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가장 큰 업적은 법을 세운 것이다. 야사, 즉 대법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든 것이지. 쿠빌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께서 가장 후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기즈칸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이다. 비록 불가피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야호령에서 본 그 시신들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너는 나보다 더 현명해야 한다. 칼보다는 대화로, 전쟁보다는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쿠빌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칭기즈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억해라. 제국은 칼로 세울 수 있지만 칼로는 지킬 수 없다. 제국을 지키는 것은 정의이고 공정함이고 백성의 신뢰다. 이것을 잊으면 아무리 강한 제국도 무너진다. 해가 지고 초원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 제국의 미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야호령 전투는 이렇게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금빛 제국이 무너지고 초원 제국이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전투를 연구하며 배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 공포가 아니라 질서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복은 땅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요. 야호령의 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역사의 교훈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